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나왔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이고 온라인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설 대표 음식인 떡국을 끓이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5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식재료의 가격이 올라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M 선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하루 사이 1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지침을 어기고 외부로 돌아다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과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미국에서 1, 2차 접종 때 두 백신을 섞어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 속도 때문입니다.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저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20대 여성이 버스 뒷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 회사가 최근 지자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습니다. 1차 때는 전 국민, 2차와 3차 때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했었죠. 이번 4차는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대신 현금이 아닌 온라인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가 작성한 안인데요. 지급 시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4월 재보궐선거 전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민주당 안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안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온라인 거래 전용 지역 상품권입니다. 사용 기한도 정해놔서 일정 기간 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 온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급 시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 전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급 시점은 4월 재보궐선거 전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급 규모 등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온라인 결제가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겐 일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도 논의하고 있죠. 문제는 돈입니다. 수십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취지라며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국민 증세를 하자는 건데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상금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었는데 1 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가자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 안팎의 부가가치세는 소비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70조 원 규모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증세를 꺼낸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매입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경우 돈을 더 찍어내야 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됩니다.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건 맞고요. 통화정책에 부담이 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이럴 때 쓰라고 통화정책이 있는 거고 재정도 이럴 때 쓰라고 곳간에 쌀을 쌓아둔 것이죠. 여권은 추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가 4월 보궐선거용 아니냐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신년회견에서 이 금권 선거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금 아니면 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가 금권 선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기를 무슨 4월 초까지는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또 그런 금전 지급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오해를 벗으려면 선거일 직전에 지급하지 말고 1, 2월에 일찍 하든지 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후보 단일화 협상 제안에는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가 만들어져야만이 단일화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3월 단일화 협상은 늦다는 주장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3월에 단일화가 이뤄지려면 실무진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며 협상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힘들게 확산세를 잡아놓으면 또 이렇게 터집니다. 하필이면 거리두기 완화 여부 결정을 이틀 앞두고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IM 선교회와 관련된 미인과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 탓이 큰데요. 이런 교육시설이 전국 11개 시도에 퍼져 있어 감염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광주 TCS 국제학교를 가보니 확진자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화난 주민들은 달걀을 던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출입 통제선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격리 조치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여성은 어제와 오늘 광주에 있는 IM 선교회 관련 국제학교에서 확진된 115명 중 한 명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135명이 합숙 생활을 했는데 80%나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19세 이하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통제 인력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밖으로 나와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마스크 쓰죠. 통제를 하니까 틀어냈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돌아다니게요. 얘네도 타고 계속 사용을 해요. 항상 부사장이 재활용이 잘 안 돼. 밤사이 여성 4명이 학교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확진된 아이들의 부모로 추정되는데 방역당국은 뒤늦게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CCTV 확인하고 역학조사 해가지고 접촉자 확인할게요. 확진자 통제선이 무너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진 겁니다. 광주시는 당시 건물 통제를 담당한 인력이 자리를 비웠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간식사하거나 이런 애들이면 했던 건 있느냐. 그걸 통제를 했냐 못했냐 이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전쟁인 것 같아요. 확진자들은 오후 들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는데 일부 시민들은 학교 측을 비난하며 계란을 던지고 항의했습니다. 무슨 정부단체가 치해 박권 단체입니까? 저런 뭘 사실 행동하면 안 되죠.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협조할 건 협조하고 지킬 건 지켜야지. 광주시는 5명 이상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버젓이 합숙을 하고 캠프까지 연 그곳. IM 선교회는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종교시설인지 대안학교인지 분류도 안 돼 있었다는데요. 이 설립자 연설을 들어보니 방역 수칙은 뒷전이었고 코로나 사태가 별게 아니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IM 선교회 설립자 마이클 조 선교사의 연설 모습입니다. 지난해 여름 충남 태안에서 연 신앙 캠프 사진을 화면에 띄웁니다. 여름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근데 저희가 몇 도가 올라가면 45도까지 올라가요. 에어컨을 틀어도 꽉 차니까 애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데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찬 위험한 환경이지만 하느님 덕분에 코로나19 감염이 한 명도 없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전국 각지에서 2,000명 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더 많다며 코로나 사태가 별게 아니라는 주장도 꺼냅니다. 300명밖에 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확진자가 아니라 확정자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선교회가 경기와 부산 등 지역을 돌며 개최한 신앙캠프엔 학생 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는 영혼 살리는 거야. 나는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호언 장담과 달리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323명입니다. 전국의 IM 선교회 관련 시설은 40곳에 이르고 확인된 구성원은 84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시설과 인원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입니다. 검찰이 이용구 차관을 과주기 조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섭니다. 오전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형사과 사무실에 집중됐습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11월 6일 사건 접수 기록과 내사 서류,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정차 중 단순 폭행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경찰의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통상 수사 내용은 경찰서장까지 보고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인사를 수사할 땐 상급청에도 보고됩니다. 이번 사건도 내사 종결 보고는 경찰서장까지 보고됐지만 폭행 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수사관의 직속 상관조차 몰랐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경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분석해 사건 처리 과정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검찰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했는데 문제가 된 시기의 책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사건은 검사 관련 사건이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 비위는 공수처 담당이긴 합니다만 아직 수사 인력도 꾸리지 못한 공수처로 이첩하는 건 수사 방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의 현장 책임자인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상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익신고인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신고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아직 수사 인력도 채용 못한 공수처가 실제 수사를 시작하려면 최소 2달은 걸린다며 지금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는 건 검찰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뒤에 수사 진척이 더디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내일 사건 이첩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입장도 논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당초 어렵다고 했다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은 지난 4일. 신고인은 수사를 담당한 안양지청을 못 믿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담당자는 공수처에 아직 실무 수사 인력이 없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검이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하자 신고인은 수원지검으로 이첩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익위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수처 등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수처 이첩을 거론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공수처 이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자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다시 꼭 공수처에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대상 기관은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지난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5명과 함께 모여있는 사진이 공개됐죠. 명백한 방역 지침 위반인데 관할 마포구청은 사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서울시에 미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말하고 있습니다. 일행도 여러 명인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는 일행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한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PD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마포구청은 현장 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옆 테이블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일행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백한 방역 지침 위반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은 현장 계도에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계도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한 명당 10만 원 이하, 매장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역시 판단을 서울시로 떠넘겼습니다. 서울시에 자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모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거의 처음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논란 직후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이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업무상 모임으로 인정되려면 카페를 임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해서 만약 업의 형태 혹은 옥무적 형태의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으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마포구가 눈치 보며 과태료 부과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은 계급상 분명한 상하 관계지만 나이는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서로 존중을 하죠. 얼마 전 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이 주임 원사들이 인권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40대 부사관이 20대 장교를 이렇게 폭행하고 자신은 도리어 협박당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식당 앞에서 중년 남성이 사람들 주위로 다가가더니 발로 누군가의 가슴팍을 걷어찹니다. 발차기를 한 사람은 40대 육군 상사, 맞은 사람은 중대장인 20대 중위입니다. 폭행은 상사의 부대 전입 환영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맞고 나니까 저도 흥분해서 그때 되게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이래가지고. 법정 진술 기록 등에 따르면 상사가 환영회식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중위는 내가 누굽니까? 라며 10번 넘게 물었습니다. 상사가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된 이후 폭행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상사는 군사법원에서 상관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군에서 제적 처리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상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중위를 고소했습니다. 중위가 자신에게 내가 누굽니까? 라고 10번 넘게 물은 점과 폭행 뒤 당신이 원살이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중위는 사건의 충격으로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고 제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군 내에서 하극상이 얼마나 빈번하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중위는 상사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는데 검거를 도운 결정적 신고를 한 사람, 다름 아니라 범인을 승객으로 태운 개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눈썰미 좋은 이 택시 기사를 배우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112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그제 오후 3시쯤. 은행 앞에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쪽 관련자 같다고요? 지금도 안 들어가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이 50대 남성을 체포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개인 택시 기사 이영수 씨. 승객으로 탄 남성이 갑자기 행선지를 바꾸고 초조한 기색인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자 하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 목적지를 또 바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은행이었습니다. 그래가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고.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가방에는 현금 1,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못 옮기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래요. 검거가 조금만 늦었어도 범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버렸을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자 한 분이 피해를 덜 입게 돼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피싱에 가담한 줄 모르고 돈만 배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눈썰미 덕분에 찾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고마워요, 그 친구. 진짜 고마워요. 채널A 뉴스 배음입니다. 롱패딩이 버스 문에 끼어 하차하던 여성 승객이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렇게 버스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매일 20건이 넘습니다. 이 실태를 취재해보니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해도 예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젊은 여성이 버스 뒷문에 팔이 끼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파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입니다. 원인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버스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으로 갑니다. 32살 여성 김모 씨도 지난해 5월 버스 사고를 당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가던 중 갑자기 버스에 부딪히더니 CCTV 화면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버스 밑에 깔려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름이었던 게 바퀴가 제 바로 머리 옆에 있었고 한 발짝만 더 뛰었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격은 여전합니다. 버스 지나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계속 두통을 시달리고 허리 아프고 휴유증 계속. 안에서도 급정거로 굴러떨어지는 등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7천여 건, 매일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취재 과정에선 수년 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출입문 끼임 피해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드 찍고 그냥 내리다가 낑겨져. 2m 안쪽으로 간 것 같아요. 나는 몇 발자가 콩콩했고 전에 발목이 10몇 cm가 이렇게 그 공간이 안 닫힌 건데 어쨌든 출발을 하는 거면은 센서가 작동을 안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문이 안 닫혔는데 출발하거나 등을 스치듯 빨리 문을 닫는 위험 운전은 사라져야 하고 사람이 내리면은 적어도 한 2초를 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되지. 배차 시간 압박도 개선돼야 합니다. 그럴 만한 여유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배차도 그렇고 쉴 시간도 거의 없다고 방광염에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그 다음은 출입문 안전장치 문제입니다. 장치는 3가지인데 계단의 움직임 감지 센서, 발판 압력 감지 장치, 문끼임 방지 장치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경우 문끼임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사고 버스 회사는 2달 전인 지난해 11월 파주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요 마지막으로 한 점검이 있어요. 회사 버스 전체를 점검한 게 아니었습니다.
좀 샘플링 검사를 진행을 하죠. 전수조사는 어려움이 있고요. 해당 회사는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전국의 버스 회사는 3천여 곳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수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지난해 승하차 관련 이상 센서 적발도 한 건에 불과합니다. 시내버스가 34,000대잖아요. 전수조사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어가지고. 이번 사고 유가족들은 안전장치 고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똑같은 연식이 버스거든요. 이거 닫아요. 제품이 안에 있어요.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전체 노선버스 출입문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밥상 물가가 치솟아서 설 차례상 준비하기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떡국 만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얼마나 비싸졌는지 조현선 기자가 직접 장을 봤습니다. 설날이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먹는 떡국 한 그릇. 올해는 치솟은 물가에 떡국을 끓이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평일 오후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들. 이거 키로수는 똑같은 건데? 작년보다 비싸요. 비싸지. 설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너무 비싸요. 많이 올랐지 작년보다. 박스를 안 사고 딱 상차림 맞춰 놨으려고. 얼마나 했으면 이번에는 10만 원 잡아야 돼. 설을 2주 정도 앞두고 4인 기준의 떡국상을 차리기 위해 이 필요한 재료들을 제가 직접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떡국을 만들기 위해 5가지의 재료를 사봤는데요. 모두 합쳐서 51,000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오늘과 비교해보니 2,700원대던 대파가 6,000원 가까이 오르는 등 50% 넘게 비쌌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 쳐도 작년에 18,000원 들던 떡국 재료들이 올해는 24,000원대로 작년보다 30% 비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었지만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 상태가 좋지 않아 가격이 오른 겁니다. 특히 쌀은 52년 만에 가장 적은 생산량에 가격도 작년보다 42% 오르는 바람에 떡국 떡값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값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수입산 달걀에 관세 면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아직은 고민 단계라며 고객 선호도나 가격 등을 고려해 취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설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아파트 차단기에 막혀 제때 못 도착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앞으로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을 위한 전용 번호판이 생기는데 모든 차단기를 단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화재 출동. 1분 1초를 다투며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대원들. 하지만 아파트 입구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무인 차단기 앞에서 발목 잡히기 일쑤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나 이제 관계자가 부재 중이거나 연락을 취해야 돼서 그런 점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도 정문에 와서 문을 열어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면 저희 소방차가 그걸 파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긴급 차량은 전용 번호판을 달고 전국 어디든 차단기 앞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바뀝니다. 정부는 올 11월부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의 경우 새로 바뀐 8자리 번호판 제일 앞 3자리에 998에서 999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번호판을 인식할 때 해당 번호는 무조건 열어주게 시스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 때문에 좀 더 멀리서 차량이 오더라도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 출동 차량을 방해하던 장애물 하나가 거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의당의 수습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결단엔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이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죠. 이 책임지겠다던 처음 의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습을 위해 오늘만 2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방점에 두고 폭넓은 의견수를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되자 태도가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4.7 보궐선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밀도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무공천이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근본적 쇄신을 위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후보를 내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SNS를 통해 성추행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고통스러워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멈추고 만다면 우리는 다른 정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쯤 보궐선거 무공천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이었다고 판단했죠. 이 발표 자료에서도 성추행 대신 성희롱이란 단어만 등장하는데요.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건지 두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혼란스럽다 의견이 있어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 성추행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언동, 즉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걸 통칭합니다. 성희롱에는 성추행과 성폭력, 또 강제추행 등 모두 포함된다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 용어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고요. 성추행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강제추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을 요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유일한 게 남녀고용평등법인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받는다는 거죠.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 또 모욕죄도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해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권위법의 성희롱이 얼마나 포괄적인 개념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식의 또 다른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인권위법과 법률 용어 사이의 괴리, 국민 인식과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법무부 장관인데요. 대통령이 오늘 박 장관을 임명하면서 현 정부 들어 이렇게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임식에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자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법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2분 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박범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연속해서 임명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법무부로 우선 만들려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취임 390여일 만인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누가 왕자를 낳았어도 이 종일 논란이 됐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죠. 네. 후궁. 맞습니다. 어제 조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면서 쓴 표현인데요. 고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면서 고 의원은 산 권력을 얻고 당선됐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표현이 거친데요. 이 고민정 의원이 무슨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 여권의 총력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당시 지원이 많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후궁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43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조 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다. 조수진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요? 잠시만요. 조수진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막말을 사과하라며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라고 받아쳤는데요. 오 전 시장을 조롱한 고 의원이나 후궁 표현을 쓴 조 의원 둘 다 잘못했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들만의 선악 기준, 네. 문 대통령 복심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보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 본질을 보라며 한마디 했는데요. 고생 끝에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그동안 강조해온 민주당인데 네. 죄 지은 사람은 불법으로 체포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리 나쁜 범죄인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선의로 하는 일이니까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이 민주당에서 종종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횡령 의혹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감싸면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30여 년의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우파들의 악용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이 사건은 착한 김경수 의원이 악마에게 당한 사건이죠. 한마디로. 자, 윤미향 의원은 당시 지원금 횡령 의혹이었는데 이게 사사로운 의혹은 아니죠. 네,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열왕야랑은 약속 실종으로 정해봤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극도로 긴장하며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사해보니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심각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주히 병실을 다니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약물이 잘 주입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의 가래를 제거합니다. 고령 환자들과의 밀접 접촉이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감염원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부채감도 있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매일마다 퇴근 후 어디를 갈지 보고해야 하는 것도 우울감을 더합니다. 병원만 다니다 보니까 사실 거의 그냥 감옥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런 게 쌓여서 우울감에 좀 호소를 하지 않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심리 상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는 사람이 61%를 차지했습니다. 환자와 1대1로 장시간 접촉하는 물리치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화치료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제 같이 벗고 기침을 유도하기도 하고 혀 안쪽이나 그런 쪽을 이제 황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안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불안 지수가 6배 높았습니다. 직접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또 이런 이제 불안감이 많이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이 증상을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2,300만 명, 인구의 7%입니다. 접종 속도가 이렇게 더디다 보니 1차, 2차 백신 접종 때 화이자와 모더나를 섞어서 맞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척추교정 전문가로 일하는 김준식 씨는 2주 전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센터 측은 백신 신뢰도를 높인다며 인증샷을 요구했습니다. 백신을 개봉한 다음에 이제 맞을 거라 하면서 저한테 사진 같은 것도 남기라고 그러고 남겼어요. 김 씨가 백신 접종 전 서명한 서약서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가운데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1차와 2차 접종 때 각기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차는 모더나를 맞았는데 2차는 화이자를 맞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저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 보건당국은 교차 접종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화이자, 모더나 모두 같은 계열의 백신이라 제한적인 상황에선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2,3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목표로 한 1억 명에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을 혼용해 맞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백신들 사이에 교차접종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로 다른 백신을 맞는 건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지만 코로나19 확진 세계 1위 미국으로선 고육지책입니다. 특히 환자의 입속을 매일 들여다보는 치과 의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물을 스프레이를 입으로 해서 그걸 다시 얼굴에다 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눈에. 그것보다는 제가 백신 맞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게 리스크가 적겠죠, 당연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중국 화웨이 창업주의 둘째 딸이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아버지 회사가 미국 제재로 위기에 빠졌는데 딸이 철이 없다며 냉소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땀 흘려 연습에 매진하는 23살의 여성. 화웨이 창업주의 늦둥이 둘째 딸 야오안나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100일을 담은 영상입니다. 我很幸运出生在了一个幸福的家庭，大家是不会因为你的幸运而喜欢你的，最终还是看你的实力。 야오안나의 곡은 아버지 후광을 벗어나 공주 같은 이미지를 벗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단숨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1위에 올랐고 자동차 모델로도 발탁됐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계급 갈등은 심해지는데 자본가들이 정신까지 장악하려 해 짜증난다거나 실력도 없는데 부모 도움으로 데뷔했다는 비난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언니인 멍원저우 부회장이 미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캐나다에서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둘째 딸의 철없는 데뷔에 분노합니다. 중국 재벌 2세들이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 중 명문예술대 부정입학 사실을 자랑했던 공산당 간부 아들은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고 也就是所谓的就是然后我就成了应届生
아버지 회사를 찾아가 흑수저 체험을 했던 재벌 2세 SNS 스타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이 빈부격차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송혜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죠. 앞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입시용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조 씨의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죠.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단순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외딴 마을에 몰래 들어간 재력가 부부가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카지노 CEO였던 캐나다의 재력가와 여배우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전세기를 타고 비버 크릭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백신 우선 접종 지역이라는 점을 노린 거죠. 갑자기 등장한 외지인을 의심한 마을 사람들에게 결국 정체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에서 세터하면 토스만 하기도 바쁜데요. 어제 흥국생명 이다영은 달랐습니다. 블로킹이면 블로킹, 공격이면 공격, 그야말로 팔방미인 만능 플레이어였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여자 배구 최장신 GS칼텍스 러츠의 공격을 단독으로 막아냅니다. 2m 6cm의 공격을 1m 79cm인 이다영이 절묘한 타이밍에 블로킹한 겁니다. 요즘 브로킹 감도 너무 좋고 일단 제 장점이기 때문에 좀 잘 살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다영은 어제 GS칼텍스를 상대로 블로킹을 6개나 했습니다. 역대 세터 최다 기록입니다. 찔러넣고 슬쩍 밀어넣는 공격까지 경기 초반 김연경과 이재영이 흔들리는 사이 이다영은 고비 때마다 상대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한때 팀 내 불화설까지 돌았던 상황에서 팀의 주축인 이다영은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죄송해요. 왜 괜한 소리 하셔가지고. 네. 조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조금 잘 안 됐는데 재영이도 많이 도와주고 영경도 많이 도와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난달 잠시 흔들렸던 흥국생명. 가장 까다로운 상대 GS칼텍스까지 꺾으며 본래의 최강 전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더 발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흥국생명 화이팅!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프로축구팀들이 따뜻한 나라 야자수 아래에서 한창 훈련 중일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모든 팀이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바람도 거셌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딱 1년 전 태국에서 훈련 중이던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훈련을 마치고 얼음물에서 열기를 식혔습니다. 올해는 확 바뀌었습니다. 열 체크를 마친 선수들. 뛰고 또 뛰고 풀고 또 풀며 본격 훈련에 대비합니다. 훈련이 시작된 이곳 벌교의 기온은 영상 8도로 오전부터 내린 비에 바람까지 불어 쌀쌀한데요. 선수들은 부상을 피하기 위해 몸을 데우는 워밍업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웜업이 끝날 수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30분까지 길게 소요해서 워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기성용. 날카로운 패스로 녹슬지 않은 볼 감각을 선보이더니 코너킥으로 첫 골을 터뜨립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맞이한 첫 겨울. 기성용에게도 국내 동계 훈련은 낯섭니다. 되게 오랜만에 11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동계 훈련을 안 한 지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좀 많이 이용을 했고 프로축구 1, 2부 22개 팀 모두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1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훈련 환경이 올 시즌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서울은 급변할 날씨를 예고하듯 일주일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에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치고 한파의 눈까지 겹치는 삼중고가 닥치겠습니다. 내일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0km 이상, 그 밖에 내륙에서도 시속 70km 이상의 돌풍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기온도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금요일 오전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 반짝 추위가 닥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눈비도 옵니다. 내일 오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눈이 확대되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는데요.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전라동부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무려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강원, 호남에도 3에서 10cm의 큰 눈이 예보돼 있어 폭설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등장한 무라벨 생수병입니다. 소비자들은 분리수거 때 번거로움을 덜고 기업은 라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누이 좋고 외부 좋은 작은 혁신인데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이 논란입니다. 한쪽이 양보만 강요하는 쉬운 정치 말고 이 모두가 만족할 혁신안을 찾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